모든 것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되었다. 6장으로 넘어가서 극복을 위한 과제. 회피형 인간이 회피하는 삶을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구별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우선 어린 시절부터 굳어진 회피형 애착 성향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현실에 적응해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회피형 성향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일수록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은 완전히 바꿔야만 하는 성질은 아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특성과 같은 것이며 심리학적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성격을 띈다. 그 특성을 잘 유지하면서 좀 더 안정도를 높여가면 된다. 이때 주변에서 그 사람을 질타하며 변화하기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들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회피를 합리화하는 사고방식.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려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사고 패턴이 있다. 하나는 노력해봤자 도전해봤자 어차피 나는 실패할 테니까 헛수고다 라는 사고방식. 몇 번이나 실패하고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성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말로 있을까? 아기가 있어서 그러려면 놀라울 정도의 노력과 반복을 해야 한다. 방에 들어갔기 이제 6년쯤 되는 24살의 남성은 나는 뭘 해도 다 실패해서 또 우승골을 당하니 도전에 포기해보자. 하지만은 중학교 3학년이 끝날 무렵 그의 팀의 후배 팀과 시합을 했고 완패를 당하고 말았다. 회피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회피에서 벗어나는 것은 삶의 주체성을 되찾는다는 말과 거의 동의하다. 그를 위한 첫걸음은 지금까지 피하기만 했던 문제와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다. 그것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피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단계이다. 회피에서 벗어날 때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심리치료는 생기는 증상만을 문제 삼고 그것을 줄여가는 것으로 대처하려 한다. 물론 상처받은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탄하고 절망과 슬픔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회복에 이를 수가 없다. 앞서 예로 든 남성의 경우에도 그가 주장을 먹고 있는 동아리에서 굴욕적인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사건의 전부는 아니었다. 고3이라고 하면 슬슬 다음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지만 고교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이대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틀림이 없다. 어느 날 감독이 머리를 숙이면서 복귀 허용을 요청했다. 그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팽개친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자존심이 셌고 이상에 매달리는 이 형이어서 자신의 도전을 실패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내가 제일 자신 있었던 운동에서도 이 꼴인데 대체 나한테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고만 생각하면서 어떤 새로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융의 경우에 회피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자신이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바로 앞에 있는 문제와 맞서야 한다. 정신의학의 세계적인 대가인 카를 구스타브 융은 소년 시절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발달장애나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법한 아이였다. 그의 이런 성향은 유전적인 요인뿐 아니라 양육 환경의 영향에도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 역시 세상과는 동떨어진 회피형 인간으로 융은 아버지나 어머니 양쪽 모두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작은 마을에 목사였는데 고대 연구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어서 집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융은 문자나 책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지방 초등학교에서도 성적도 좋았고 목사의 아들로 특별 대우를 받았으므로 가면은 소년 정도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상황이 변한 것은 10살이 되어서 바지를 짚나주어 매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거기에 모인 학생들이 주변 마을에서 특별히 선발된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가문의 자제들 뿐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자신이 있었던 학업 성적 면에서 좌절을 맛보았다. 12살 때 다른 학생이 밀치는 바람에 인도의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 영혼의 내려에는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스쳤다고 한다. 이후의 영은 의식을 거스러지는 발작, 힘든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발작을 일으켰다. 히스테리라고? 전환증생? 소년용이나 몰래 기대했던 부모는 집나 지음을 쉬게 했다. 만약 의사가 말한 것 같은 병이라는 이 아이는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을 거야. 비탄에 잔 아버지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소년용은 자신의 미래가 이대로 닥쳐버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뭔가가 일어났다. 그 자신이 자손에게 기록한 말을 인용해보자. 나는 벼락에도 맞은 것 같았다. 이것이야말로 현실과의 충돌이었다. 그런가 열심히 노력해만 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 이후에 나는 진지한 아이가 되었다. 조용히 그 자리에 쓰러져서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라틴어 교과서를 꺼낸 후에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10분 후에 발작이 나와서 실신해버렸다. 의자에서 살짝 떨어질 뻔했던 나는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공부를 계속했다. 이런 빌어먹을 실신 같은 걸 하다니 하고 나 자신을 타이르며 그대로 계속했다. 거의 15분 정도가 지나자 두 번째 발작이 찾아왔지만은 처음의 발작과 똑같이 그냥 무시했다. 더 이상 나는 공부하지 않고 반 시간을 더 공부했다. 마침내 발작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갑자기 지난 몇 개월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것을 느꼈다. 발작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용이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자신의 마음에 물음을 던지고 자신의 인생에 도망치지 않게 더 열심히 했을 때 회복의 순간은 찾아온 것이다. 심리적 반대를 경험하다. 회피형 인간 심리거저는 이중 회피 반응에 의해서 강화된다. 하나는 마음이 다친 상황에서 또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최대한 피하려 하는 방어 반응이다. 불쾌한 경험을 했을 때 누구나 이런 회피를 반응을 보인다. 회피 반응. 이용의 경우를 보면 그는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과 조롱을 받았던 상처를 갖고 있었고 동시에 성적도 좋지 않은 것에서 비롯한 열등감도 있었다. 때문에 또다시 상처 도사리가 있었다. 그리고 생각이 벌써 중에 나타나자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었고 결과적으로 회피 행위에 근거를 부여해 준다. 그렇다면 소년영은 어떻게 해서 이 이중 회피 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그 소년 앞에 있는 쾌락과 불쾌가 아닌 인생이라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오히려 자신의 가능성을 좁히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장면으로부터 도망치는 행동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치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 이런 마음의 전환은 소년용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오랜 시간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실체 없는 공포. 회피하고 있는 상황은 성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 주위에는 높은 벽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이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게 되어버린다. 완전히 갇혀버린다. 이런 경우의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두려운 상황을 용기 내어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고 그저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두렵다면 그 상황을 상상해본다. 실패하여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이 두렵다면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본다. 실제로 이런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 요법을 행할 때 우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여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상처가 깊은 회피형 인간의 경우에는 그저 그걸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평정심을 잃기만 하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자신을 격려하면서 마음에서 도망치지 않고 계속 상황을 느껴봐야 한다. 너무 높은 기대치. 회피형 인간의 마음에는 실체가 없는 공포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높은 기대치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대치가 실패에 대한 공포를 강화하여 더욱더 회피형으로 견고해지는 것이다. 대학생 K씨는 연휴가 끝날 무렵에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상태라면 나를 상담하러 왔다. 그는 영어를 좋아해서 장차 유학을 떠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 진학했다.
전체가 두통이 심해져서 좀 더 불편한 몸이 되는데, 자, K씨는 이상적인 나, 이렇게 해야 하는 나를 기준 정해놓고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이었다. 등교를 거부하는 우등생이나 희귀 코머리 청년 중에서 이런 유형이 많다. 이상적인 자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 아무 발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신이나 친구들로부터 등거림이 홀로 떨어져 있는 자신은 꼴사납다고 생각한다. 수업에 참석한 이상 하는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이 인정받고 싶다. 아무 대답도 못해서 창피를 당할 바에 아예 학교에 안 나가는 편이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해피를 선택하는 이들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두통이 생기거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식으로 자신의 몸을 괴롭힌다. 그렇게 해야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본인의 괴로움을 인정하고 스스로가 그 상황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상황을 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변화하는 시작이 된다. 그러고 나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여 그것을 자기 생각의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잊고 있을까요? 정말 무시할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태를 다시 예측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아마 친구들은 저한테 다시 다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넬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수업에 대해서도 유학이라는 목표는 잠시 접어두고 만약 유학을 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지를 이야기하며,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미리 익숙해지는 게 낫지 않느냐고 설득했다. 이러한 심리요법을 리프레이밍이라고 한다. 대답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시각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쓸모가 있다는 시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K씨는 압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여전히 두려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면 역시 싫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당연하다. 불안이나 공포는 심리적이자 생리적인 현상이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이나 공포를 제거하지 못하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효과적인 것이 바로 앞에 언급한 폭로요법이다. K씨에게 제일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떠보려고 했다. 상상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처음에는 고통이 강하게 몰려들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계속 떠올리라고 재촉했다.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물었다. 죽을 만큼 괴로웠나요? 견딜 수만큼 괴로웠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점점 표정이 편안해지며 괴로웠지만은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샜나 봐요. 별일 아닌 것 같아요. 등등 훨씬 완화된 반응이 나왔다. 이 요법을 쓴 이후에 K씨는 이제 학교에 잘 나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이대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또 도망치면 어떻게 될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눈이 생겼다. 도망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만약에 회피하고 싶은 상황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강하다면 이러한 폭로요법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일단 본인이 극복하고 싶어하고 그를 위해 괴로운 상황과도 마주해버리는 마음을 갖게 되면 폭로요법은 강력한 해독제로 작용한다. 모리타 마사타케의 경우에 해피가 증상에 의해서 강화되고 완성되면 해피의 거리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스스로 증상과 정면으로 맞이하면 증상의 속박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불안으로부터 회피하는 악순환을 타파할 기회가 생긴다. 이런 사실을 훌륭하게 깨달아본 것은 모리타 마사타케였다. 모리타는 두근거림이 찾아와도 어차피 죽을 텐데 하며 그냥 방치한 채 아무튼 자신이 하려고 한 일에만 정신을 집중했다. 늦어진 학업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몰두했다. 그때까지 증상을 이유로 손에 잡히지 않았던 공부도 다시 시작하니 꽤 재미가 있었다. 늦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학업에 몰두한 결과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고, 모리타의 어떤 학생이 두근거림과 강한 불안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으러 온 적이 있었다. 학생은 증상이 심해서 휴학 후 치료를 전념하고 싶어요. 그는 이에 대해서 병 때문에 휴학한다면 치료는 맡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학생은 그의 조언을 받들여서 계속 학교 다니면서 증상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방치하라는 지시를 따랐다. 결과로 학생은 낫지 않은 일이어서 그 증상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다. 필요한 행동의 어머니, 폭로요법이나 머리따요법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 요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필요에 의해 충격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리와 히로미 씨도 대인공복진 정면공포증 이런 것들이 도리와 아버지는 도쿄 미술학교 화가였지만 그것만으로 먹고 살 수 없어 무사인행의 누나를 만들면서 겨우 생계를 꾸렸고 노름을 좋아했고 폭력을 이루는 적도 있었다고 한다. 도리와가 9살 때 어머니가 어린 동생만 남기고 죽어버려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인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유전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형력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는 부모가 너무 엄격하거나 폭력적이어서 억압당하며 자란 사람이 많다. 도리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머리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눈을 팔러갔다. 한 번은 동유선이 같이 난다고 도리와를 심하게 나무랐다. 도리와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반응하자 아버지는 죽여버리겠다며 칼을 빼어들었다. 도리와는 친척집으로 도망쳐 그대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상경했다. 아버지에게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시점에 아버지의 부당한 행동이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다. 석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일하게 된 도리와는 양식 레스토랑의 견습생이 프랑스 요리점의 바텐더를 거쳐 카페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커피에 본격적인 흥미를 갖기 시작하여 점주가 브라질로 건너간 것을 계기로 가게에 커피를 납품하던 커피 제조회사로 직장을 옮겼다. 도리와가 맡았던 일은 커피 영업이었다 하지만 대인공포증과 정면공포증이 있었던 그에게 무작정 모르는 가게에 들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웠다. 그는 이때 몇 번인가 그만두려고 생각했다. 고민 끝에 도리와는 솜씨 좋게 영업용 말솜씨를 자랑하는 것보다 손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했다. 말을 잘한 것보다 상대방이 해줬으면 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리고 오스카 히트키 성공론. 자, 이렇게 해서 도리와는 영업 실적 1위로 올라섰다. 이 경우에 수동적인 자세에 내가 먼저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기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다. 오늘날 회피형 인간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서 심각한 것은 컴퓨터나 TV, 인터넷 게임의 의존이다. 이것을 통칭하여 미디어 의존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미디어 의존이다 라는 거죠. 자, 이야기한다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시간을 공유하는 것도 회피형 인간에는 큰 돌파구를 마련해준다. 취미나 관심사 같은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활력소가 되는 경우도 많다. 다만 거기에도 역시 함정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쉽게 그런 친구를 사귈 수가 있다. 현실의 친구와 전혀 교류가 없는 사람도 마음에 맞는 사람과 채팅하거나 게임을 하는 게 극히 당연한 일처럼 되었다. 하지만은 이런 관계에 여차하면 바로 끊어질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에게 온라인의 세계가 현실로 연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실에서 만나는 관계와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관계는 비슷해 보여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행동하는 관여하는 영역, 메일이나 인터넷에서를 보조 순으로 쓰면 괜찮지만 오로지 그것만으로 대인관계를 맺는다면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내의 부위는 운동 부족에 빠져서 기능이 저하되기 쉽다. 그를 위해서 우선해야 할 일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화면을 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일이다. 할 일 없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대신에 몸을 움직이고 독서를 하며 글을 쓰며 현실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일에 좀 더 시간을 써야 한다. 동호인 모임을 활용한다. 회피형 인간은 수다를 떨거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사기를 위한 활동을 잘 못한다. 하지만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난다면 쉽게 사귈 수 있고 이런 취미나 동호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동년배나 여성 비율이 낮은 직장을 대상으로 취직활동을 했는데 이리서 올리면서 사람과의 관계의 인생을 움직인다. 마지막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체육시간에 마지못해서 출석했다. 숙취 상태에서 쇼트볼 안 좋아했고
체육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때나 동급생들 얼굴을 익힐 수 있었다. 또 강의에 안 들어가는데 체육 수업에 나가는 게 유급을 면하기 위해서 배수진으로 해주기도 했을 테고, 동시에 강의 때처럼 지루하지 않았던 측면 또한 있었을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점잖고 가만히 앉아서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람과 만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다. 상황이 반년이 계속이 되었다. 함께 술을 마시러 가도 강의는 들으러 가지 않았다. 하지만 유급할 생각은 원래 없었다. 시험 공부도 잘 해놓아서 충분히 통과할 자신이 있었는데 늦잠을 자버린 것인데, 알람은 울렸을 테지만은 나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끄고 자버렸다. 몸에 배인 게으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 무의식이 진급을 바라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다만 그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필수 과목인 프랑스어에서 낙제하면은 유급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유급이 결정되어 버렸다는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경악했다. 시험을 보고 점수가 부족했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잘 준비된 시험을 못 치러서 유급됐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것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가 나의 인생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은 정말 기분 나쁘다. 뭔가 중요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 기분. 나는 내가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나 생각지도 못한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매우 불안해졌다. 그 후에 나는 본격적인 방황이 시작이 되었다. 더 안 좋았던 것은 프랑스어 이외의 과목의 학점을 모두 땄다는 점이다. 나는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분을 풀어볼까 했는데 주로 책을 읽거나 소설을 읽었다. 하지만 자유로운 시간을 얻었다기보다 바깥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사라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결과적으로 더 컸던 것과 같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는 도망치지 말아야 하지 하는 그런 딱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호감을 품고 있는 그녀가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창피를 두려워하는 게 더 부끄럽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각오를 다지고 가을부터 프랑스어 수업에 나가보았다. 그런데 웬걸 역시나 그녀가 같은 반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후에 뻗들이지 않고 수업에 참석했고,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텍스트를 읽고 또 해석하는 데 도전했다. 겁 많고 소심한 사람으로 비치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내 나름대로 연습도 했다. 결과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강사는 나를 지명하게 되었다. 내가 착실하게 연습에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만큼 착실하게 연습한 후에 수업에 들어간 적은 없었다. 반년의 지술 무렵에 나는 내 능력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을 회복했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도망다니는 데서 오는 환상임을 알았다. 다시 학년 때에 나는 그녀를 독서위로 끌어들여 함께 철학서를 읽게 되었다. 그때 읽었던 것이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였다. 놀랍게도 그녀 역시 그 책에 흥미를 가졌다. 우리는 의기투합했고 마치 미래가 활짝 열린 듯이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애는 실패. 반년 후에 마지막 독서회 때 기묘한 형태의 데이트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는 철학과로 진급했고 성적이 우수했던 그녀는 국제관계론으로 진화했다. 다시 1년 후에 나는 철학과를 정퇴하고 의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두 번 다시 우리는 마주친 일이 없었다. 하지만 나를 해프의 함정으로부터 구원해주었고 잃었던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주었다는 점에서 그녀는 은인이 아닐 수가 없다. 인생을 움직이는 최대의 힘은 역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다.